도둑이야. 세종 15년 1433년 늦가을 한양 종로 뒷골목에 윤서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서책 보따리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내아이 하나가 그녀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보따리 끈이 풀리며 귀한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소학, 천자문, 논어 양반 사대부가의 자제들이나 볼 수 있는 책들이 흙먼지를 뒤집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윤서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책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는 19, 아버지 윤판서의 외동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자랐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과거를 볼 수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그녀에게 서책을 베껴 쓰는 일을 허락했다. 서책 필사는 양반과 규수에게는 드문 일이었지만 윤서에게는 유일한 자유였다. 아씨, 제가 돕겠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먹물로 얼룩진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책장을 펼쳐 먼지를 털어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윤서가 손을 뻗는 순간 그들의 손끝이 같은 책 위에서 마주쳤다. 청년의 손가락에는 오래된 먹물 자국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글자를 대하는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밥을 보는 것 같았다. 이건 논어가 아닙니까?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를 아는가? 그의 옷차림으로 보아 천민이 분명한데 어찌 논어를 알아보는가? 그러하오. 그대는 그를 아시오? 청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닙니다. 다만 관청에서 서류를 나르는 일을 하다 보니 글자의 생김새만 익히 보았을 뿐입니다. 송구합니다. 주제넘게. 그가 급히 일어서려 하자 윤서가 그의 소매를 잡았다. 잠깐만요. 당신 이름이 하연이라 합니다. 아씨. 하연. 여름 연꽃. 천민의 이름치고는 운치가 있었다. 윤서는 알 수 없는 호기심에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가을 저녁의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지나갔다. 하연이라. 좋은 이름이로군요. 그녀의 말에 하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름이 좋아도 무엇하겠습니까? 이름 석자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것을. 그 순간 윤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저 사람은 글을 배우고 싶구나. 간절히 애타게. 이 책들, 제가 베껴 쓴 것들입니다. 매일 오시에 한양 성균관 뒷골목 은행나무 아래서 책을 베낍니다. 지나가시다 우연히 보시게 되면 한두 글자쯤은 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윤서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신분이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천민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법도에도 어긋나고 집안의 수치가 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았을 때 거부할 수가 없었다. 하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하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먹물 묻은 손과 간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다음 날 오시 윤서는 약속한 은행나무 아래 자리를 펼쳤다. 그리고 기다렸다. 1시진, 2시진. 하연은 오지 않았다. 역시 그냥 한 말이었나? 실망하며 붓을 들려는 순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연이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관청일을 마치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앉으세요. 그리고 이리 가까이.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이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자 가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다. 첫 글자는 하늘천입니다. 윤서가 붓으로 천천히 글자를 그려나갔다. 하연의 눈이 그 움직임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은행나무 아래서 만났다. 누가 봐도 법도에 어긋난 만남이었지만 글자를 매개로 한 그들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순수했다. 윤서는 몰랐다.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달빛은 그들의 첫 만남을 비추었고 앞으로 펼쳐질 사랑의 서막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제2장 글의 향기를 나누다. 아씨, 사람 인자는 어째서 두 획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입니까? 세종 15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 하연의 질문에 윤서는 붓을 멈췄다. 그들이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은행나무 아래는 이제 너무 추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한양성박 대나무 숲으로 장소를 옮긴 터였다. 그건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당 훈장도 아버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글자는 그저 외우고 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연은 달랐다. 그는 모든 글자의 뜻을, 모양의 이유를, 소리의 근원을 물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서로 기대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하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사람 인자를 천천히 그렸다. 한 획, 또 한 획.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아씨와 저도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순간 윤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대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제 넘었습니다. 하연이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서도 그 미소를 보자 웃음이 새어나왔다. 다음 글자를 배워봅시다. 사랑해. 윤서가 붓을 들어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써내려갔다. 하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가운데 마음 심자가 들어간 복잡한 글자였다. 이 글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글자이기도 하지요.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이유니까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하연에게 붓을 건넸다. 이번에는 당신이 써보세요. 하연의 손이 떨렸다. 천민인 자신이 붓을 잡는다는 것, 그것도 양반집 규수 앞에서 글자를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그의 손에 붓을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워 마세요. 글자는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획을 그었다. 어설프고 삐뚤빼뚤했지만 그 한 획 한 획에는 그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손톱 쪽, 덮을며, 버두, 발 천천히 걸을 새, 마음심, 마침내 사랑 애자가 완성되었다. 비록 모양은 서툴렀지만 그 글자에서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잘하셨어요. 윤서의 칭찬에 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20평생을 천민으로 살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다. 아씨, 저는 평생 글자를 몰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관청에서 문서를 나르면 어차피 글을 모를 것이라며 욕을 써놓고 저자거리에서는 천민 주제에 어디서 글자를 흉내낸다며 매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씨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한 글자, 사랑 애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글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연에게 글은 빼앗긴 권리였고 금지된 꿈이었다. 하연. 예, 아씨. 만약 말입니다. 만약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대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처럼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한 글자라도 더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람으로 대접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단순히 글을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것이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아씨? 올 것입니다. 윤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 그렇게 확신했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수업은 더욱 깊어졌다. 윤서는 하늘, 천, 땅지, 사람, 인을 가르쳤고 하연은 밤새 연습해온 글자들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하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다. 아씨, 이것을. 펼쳐진 천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윤서 스승님.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건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합니다. 윤서는 그 천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누가 옵니다. 빨리 숨으세요. 하연이 황급히 대나무 숲 깊숙이 숨어들었다. 곧 말을 탄 사내가 나타났다. 윤서의 오라버니였다. 윤서야,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오라버니. 그냥 글을 쓰고 있었어요. 오라버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하연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집에 돌아가자. 아버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시단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대나무 숲을 돌아보았다. 그곳에 하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윤서는 하연이 준 천 조각을 꺼내 보았다. 어설픈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 무엇보다 진실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같은 달빛 아래 하연도 그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랑은 글이 되고 글은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다. 제3장 신분의 벽, 금단의 감정. 윤서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세종 16년 1434년 정월 초하루. 새해 첫날 아침 윤판서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대청마루에 무릎 꿇은 윤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대나무 숲에서 천민놈과 글공부를 한다며? 이 애비를 속이고... 탁! 윤판서의 손이 상 위를 내리쳤다. 찻잔이 나뒹굴며 깨졌다. 윤서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들켰다. 누군가 고자질한 것이 분명했다. 아버님,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은 입 닥쳐라. 양반집 교수가 천민놈에게 글을 가르쳐? 그것도 혼자 인적 없는 곳에서? 내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아느냐.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하연은 글을 배우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천민이라는 이유로 글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법도요, 질서다. 법도가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질서가 배움보다 위에 있습니까? 윤판서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자신의 딸이 이토록 대들 줄은 몰랐다. 당장 그놈을 끌고 오너라. 문이 열리며 포졸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결박당한 하연이 끌려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었다. 잡혀오는 과정에서 얻어맞은 것이 분명했다. 하연. 윤서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서려 하자 유모가 그녀를 붙잡았다. 아씨, 안 됩니다. 하연은 피 묻은 얼굴로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미안함이 가득했다. 윤서 아씨,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천민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윤판서가 하연의 뺨을 후려쳤다. 하연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아버님, 제발. 하연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신분을 모르고 망령된 짓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란 말이냐? 윤판서가 호통을 치며 포졸에게 눈짓했다. 포졸이 곤장을 들어 올렸다. 이놈에게 곤장 30대를 쳐라. 그리고 한양에서 영영 쫓아내도록. 안 됩니다. 윤서가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 아버님, 하연이 아니라 저를 벌하십시오. 제가 먼저 그를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하연은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비켜라, 윤서야. 아버님. 첫 번째 곤장이 하연의 등을 내리쳤다. 으. 하연이 신음을 삼켰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윤서의 심장도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10번째 곤장이 떨어졌을 때 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판서 어르신,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윤판서가 손을 들어 매질을 멈추게 했다. 뭐라 했느냐? 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는 관청에서 문서를 나릅니다. 매일 수백 개의 글자가 지나가지만 저는 단 한 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저를 속여도 제 품삯을 떼어가도 저는 항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신분이다.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까? 윤판서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렇다. 이 조선에서는 신분이 곧 하늘의 뜻이다. 그렇다면 그 하늘은 잘못되었습니다. 순간 대청마루가 얼어붙었다. 하연이 방금 한 말은 역모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이 미친놈이. 윤판서가 분노로 떨며 칼을 빼들려는 순간 윤서가 하연 앞을 막아섰다. 아버님, 하연의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양반집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연은 우연히 천민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 우연히 한 사람의 평생을 정한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윤서야, 저는 그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깨달았습니다. 글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글은 오히려 신분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윤판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매질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가 하연을 냉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오늘로써 한양을 떠나라.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아버님, 윤서야, 너도 방으로 들어가거라. 내일부터는 혼처를 알아볼 것이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연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마지막으로 윤서를 바라보았다. 아씨,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 부디 건강하십시오. 포졸들이 하연을 끌고 나갔다. 대청마루에 핏자국만이 남았다. 그날 밤 윤서는 혼자 대나무 숲으로 갔다. 그들이 함께 글을 쓰던 자리에는 하연이 남긴 글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사랑해. 하늘천. 사람인. 윤서는 그 글자들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이 세상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지만 세상은 신분으로 사랑을 가른다는 것을. 달빛만이 그녀의 눈물을 비추었다. 제사장, 이별의 서책, 자정이 넘은 시각, 윤서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씨, 저예요. 유모의 목소리였다. 윤서는 눈물로 부은 얼굴을 들었다. 곤장을 맞은 그날 이후 사흘, 그녀는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아버지의 명으로 감금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모. 하연은 무사합니까? 유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겨우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 한양을 떠난다 합니다. 지방 관청으로 보내진다는. 어디로요? 함경도 육진이라 들었습니다. 변방 중에 변방이지요. 윤서의 가슴이 무너졌다. 육진이라면 천리방,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아씨, 유모가 품속에서 조그만 보자기를 꺼냈다. 그 청년이 이것을 전해달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담장을 넘어왔다가 제가 발견했지요. 만약 판서 어르신께서 아셨다면.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다. 안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책이 들어 있었다. 표지는 누런 삼배였고 실로 정성스럽게 꿰매어져 있었다. 이건. 윤서가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삐뚤빼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쓴 글씨들이 보였다. 하연의 글씨였다. 곤장을 맞아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을 텐데 그는 떠나기 전 이 책을 만들었던 것이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서 아씨에게 드리는 글.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다. 저는 평생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것은 눈이 먼 것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모든 아름다움이 제 앞을 지나쳐갔지만 저는 단 하나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씨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첫 글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올려다보던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로 표현된다는 것을. 아씨는 제게 빛을 주셨습니다. 글이라는 빛을, 배움이라는 빛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빛을. 윤서의 눈물이 책장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다음 장을 넘겼다.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아씨의 곁을 떠나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씨를 만난 그 순간이, 아씨와 함께 글을 배운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계절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책을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글은 무엇인가 라고. 글은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글은 거리를 넘어 닿는 손길이었습니다. 글은 신분을 넘어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다. 윤서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그녀가 가르쳐준 모든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늘, 땅, 사람, 사랑, 배움, 자유. 그리고 맨 아래 가장 크고 정성스럽게 쓴 글자가 있었다. 글은 하늘의 빛이요. 당신은 그 빛의 끝이다. 윤서는 그 글자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하연이 이 글자를 쓰며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아씨.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꼭 전해달라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언젠가 이 세상에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아씨의 마음이 이룬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평생 건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유모,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유모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아씨. 판서 어르신께서 문 앞에 사람을 세워두셨습니다. 만약 아씨께서 나가시려 한다면. 알았어요. 윤서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동이 트기 직전에 하늘이 보였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하연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에 정성껏 글을 썼다. 하연에게 당신이 준 이 책은 제 평생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게 가르침을 받았다 했지만 오히려 저야말로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글의 진정한 의미를, 배움의 소중함을, 그리고 신분을 넘어선 진실한 마음을. 저는 약속합니다. 이 책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달빛이 비추는 곳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함께입니다. 윤서는 편지를 접어 유모에게 건넸다. 이것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유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에 떠난다 했으니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모가 나간 후 윤서는 하연이 준 책을 다시 펼쳤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그의 마음을 느꼈다. 창밖에서 닭이 울었다. 새벽이었다. 윤서는 창문을 열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하늘 너머 어딘가로 하연이 떠나가고 있을 것이다. 하연, 제가 당신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물이 책 위에 떨어졌다. 먹물이 번지며 글자가 흐려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더욱 선명해졌다. 사랑은 이별이 되었고 이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글은 남았다. 그 글 속에 담긴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달빛이 윤서의 방을 비추며 조용히 이별을 위로했다. 제5장 세월과 침묵. 세종 16년 1434년 봄 윤서는 홀레복을 입었다. 아씨, 고개를 드십시오. 족두리를 씌워드려야 합니다. 유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원삼을 입은 20살 신부. 하지만 그 눈에는 빛이 없었다. 신랑은 한성부 판관의 아들 이석현.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전철을 잃고 재혼을 앞둔 남자였다. 집안은 명문이었고 재산도 넉넉했다. 모두가 좋은 혼처라 축하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혼인이 아니라 유배였다고. 유모, 그 책은 잘 숨겨두었지요? 예, 아씨. 아무도 모를 곳에. 윤서가 하연에게 받은 그 작은 책은 유모의 손을 거쳐 윤서의 처소 마루 밑에 숨겨져 있었다. 발각되면 화를 당할 것이 분명했지만 윤서는 그 책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유모. 아씨.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윤서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혼례는 장엄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있었다. 하연,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같은 시각 함경도 육진의 작은 관청. 하연은 추운 변방의 날씨를 견디며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곤장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매일 밤 고통에 시달렸다. 야, 거기 천민. 이 문서들 서고로 옮겨. 관리의 호통에 하연은 묵묵히 짐을 날랐다. 육지는 여진족의 침입이 잦은 곳이라 늘 긴장 상태였다.
하지만 하연에게는 그것도 위안이었다. 고통스러운 노동이 그리움을 잊게 해주었으니까. 밤이 되면 그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씨는 지금쯤 혼례를 올리셨겠지. 그가 한양을 떠나기 전 윤서의 혼처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웃으려 애썼다. 그래야 합니다. 아씨는 양반가의 규수이시고 저는 천민일 뿐이니까. 하지만 그는 매일 밤 하나의 의식을 거행했다. 촛불을 켜고 윤서에게 배운 글자들을 하나씩 써내려가는 것. 하늘 천, 땅지, 사람 인, 사랑해. 글자를 쓸 때만큼은 그녀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세종 17년, 18년, 19년. 세월이 흘렀다. 윤서는 이석현의 아내가 되어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술을 과하게 마시지도 않았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다만 사랑이 없었다. 그는 윤서를 아내로 대했지만 윤서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았다. 매일 밤 윤서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것도 마루 밑에 숨겨둔 책을 꺼내 읽는 것도 몰랐다. 매년 음력 9월 15일 하연을 처음 만난 날이 되면 윤서는 밤을 틈타 그 책을 꺼냈다. 촛불을 켜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의 글씨를 쓰다듬었다. 세월이 지나며 책은 낡아갔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더욱 선명해졌다. 하연, 당신은 건강하신지요? 아직도 글을 쓰고 계신지요? 윤서는 매번 같은 말을 속삭였다. 그리고 자신이 쓴 시 한 편을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달빛은 천리를 가도 같은 빛, 그대 보는 달을 나도 보나니. 비록 만날 수는 없어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있음에 감사하노라. 세종 20년 1438년 함경도. 하연은 여전히 관청의 서리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실력을 알아본 관리가 그에게 간단한 문서 작성을 맡기기 시작했다. 천민이지만 글을 아는 것이 신기했던 것이다. 하연아, 내가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한양에서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스승이라니? 천민 주제에 스승이 있었단 말이냐?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서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틈날 때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 양반 자제가 아닌 가난한 농민의 자식들, 상인의 아들들에게. 아저씨, 이 글자는 뭐예요? 배울 학자란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모두 배울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우리 같은 애들도요? 그래. 반드시. 하연은 윤서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을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가 살아갈 이유였으니까. 세종 23년 1441년 가을. 윤서는 어느덧 27이 되었다. 어머니가 되고 안주인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북쪽에서 온 상인을 만났다. 혹시 함경도 소식을 아십니까? 함경도라면 먼 곳인데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하연의 소식을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대나무 숲을 지나쳤다. 그들이 함께 글을 배우던 그곳.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숲이 되었지만 윤서에게는 여전히 성스러운 곳이었다. 아씨, 어서 돌아가십시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유모가 재촉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숲을 돌아보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밤 또다시 그녀는 마루 밑에서 책을 꺼냈다. 촛불을 켜고 익숙한 글씨를 읽었다. 글은 하늘의 빛이요. 당신은 그 빛의 끝이다. 눈물이 책장 위에 떨어졌다. 하연.
저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같은 달빛이 천리박 함경도도 비추고 있을 것이다. 하연도 같은 달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세월은 흘러도 그리움은 흐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갔다. 만날 수 없었지만 잊을 수도 없었다. 윤서는 매년 같은 날 책을 꺼내 읽었다. 하연은 매일 밤 글자를 쓰며 그녀를 떠올렸다. 달빛은 변함없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그 빛 아래서 사랑은 침묵했지만 죽지 않았다. 제6장 세 글자의 탄생. 형님, 대체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세종 25년 1443년 겨울 윤서의 오라버니 윤호는 경복궁 지편전 한켠에서 낯선 글자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세종대왕께서 비밀리에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그 글자들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것은 우리 조선의 소리를 담을 새로운 글자이다. 지편전 학사 정인지가 조용히 말했다. 주상 전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것이니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백성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지,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지 시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다. 그대는 문장에 능하고 민간의 소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 들었다. 이 글자로 백성들의 이름을, 일상의 말을, 마음속 생각을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세 글자들을 들여다보았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아, 어, 오, 우, 으, 이. 이것들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한자는 우리 소리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 하지만 이 글자는 다르다. 하늘도 사랑도 백성도 모두 적을 수 있다. 윤호는 감격했다. 만약 이 글자가 완성된다면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시험 삼아 몇 가지 이름을 적어보게. 백성들의 이름으로. 윤호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먼저 떠오른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김순희, 박도리, 이춘삼. 평범한 백성들의 이름이 세 글자로 하나씩 적혔다. 놀랍게도 그 소리가 온전히 담겼다. 신기하구나. 정말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더 적어보게. 여러 이름을, 여러 말을. 윤호가 연습하던 중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다. 하연. 동생 윤서가 그토록 슬퍼하던 그 이름. 10년 전 집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민 청년의 이름.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적어보았다. 희으와 이응년이은.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놀랍게도 소리가 완벽하게 담겼다. 하연이라는 이름이 한자가 아닌 소리 그대로 적혔다. 이 이름은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이 글자들이면 누구의 이름이든 어떤 말이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정인지가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다. 바로 그것이 주상 전하의 뜻이시다. 양반도 천민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이 글자로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윤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만약 10년 전에 이 글자가 있었다면 하연은 그토록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다. 동생 윤서도 그토록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집으로 가져가서 더 연습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게. 하지만 아직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네. 극비리에 진행하게. 그날 밤 윤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라버니, 무슨 일로 궁궐에 다녀오셨어요? 윤서가 물었다. 오라버니의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어려 있었다. 윤서야.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일인데요? 윤호는 주변을 살피며 동생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세 글자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윤서의 눈이 커졌다. 낯선 글자들이었지만 묘하게 친숙했다. 마치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주상 전하께서 만드신 새 문자이다. 이것으로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정말입니까? 윤서의 손이 떨렸다. 오라버니가 종이에 몇 글자를 적었다. 하늘, 땅, 사람, 사랑.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하연과 함께 배우던 바로 그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자가 아닌 소리 그대로 적혀 있었다. 오라버니, 이 글자는 아름답지 않으냐? 이제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양반도 천민도. 윤호가 한 가지를 더 적었다. 하연. 윤서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다. 오라버니, 이건 내가 연습 삼아 여러 이름을 적어 보았는데 이 이름의 소리가 가장 아름답더구나. 그래서 세 글자의 예시로 사용하려고 한다. 집현전 학사들께 보여드릴 생각이다.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10년이다. 10년 동안 그녀는 하연의 이름을 한자로밖에 쓸 수 없었다. 여름하, 연꽃년. 하지만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글자로는 그의 이름을 소리 그대로 적을 수 있었다. 히읗아이응년이은. 윤서야, 왜 우느냐? 오라버니, 이 글자가 완성되면 그 사람도, 하연도 글을 배울 수 있겠지요? 윤호는 한숨을 쉬었다. 동생이 아직도 그 천민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럴 것이다. 주상 전하의 뜻이 그러하시니까. 윤서는 오라버니가 적은 하연이라는 글자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오라버니,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이름을 꼭 예시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세 글자를 배울 때 이 이름을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발이에요. 이것이 제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윤호는 동생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리하마. 세종 25년 12월 훈민정음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들을 모아놓고 선포했다. 짐이 이 글자를 만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리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서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학사들이 절을 올렸다. 이 글자의 이름은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 하겠다. 세종은 윤호가 작성한 예시 문서를 들어보였다. 이것을 보라. 하늘, 땅, 사람, 그리고 하연. 이 모든 소리가 온전히 담겼느니라. 윤호는 가슴이 벅찼다. 동생이 사랑했던 그 이름이 새로운 글자의 첫 예시가 되었다. 그날 밤 윤서는 마루 밑에서 하연의 책을 꺼냈다. 그리고 새로 배운 글자로 한 구절을 덧붙였다. 하연, 당신의 이름이 새로운 글자가 되었어요. 이제 모든 백성이 이 이름을 보며 글을 배울 거예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윤서는 책을 가슴에 안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새로운 글자가 탄생했다. 제7장 달빛의 증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을 이에 반포하노라. 세종 28년 1446년 음력 9월 10일 경복궁 근정전 앞 광장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었다. 윤서도 그 군중 속에 있었다. 32살이 된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였지만 이날만큼은 10년 전 그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세종대왕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져 훈민정음 서문을 직접 읽으시는 것이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배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연이었다. 세종대왕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 백성은 바로 하연 같은 사람들이었다.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를 맹가노니 28글자. 그 간단한 글자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었다. 반포식이 끝나자 광장 곳곳에서 백성들이 환호했다. 이제 우리도 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 주상전하, 만만세. 윤서는 그 환호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연, 당신이 꿈꾸던 세상이 왔어요. 이제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어요. 같은 날 함경도 육진. 하연 형님, 큰일 났어요. 관청의 젊은 서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하연은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다. 이제 36이 된 그는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주상 전하께서 새로운 글자를 반포하셨대요.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글자를요. 하연의 손이 멈췄다. 새로운 글자? 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다고 해요. 천민도 여자도 아이도 배울 수 있다고. 하연은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관찰사 어르신이 직접 공문을 보내셨어요. 곧 이 글자를 육진에도 보급한다고. 하연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16해 전 윤서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형님, 우세요? 아니다. 아니야. 하연은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씨,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며칠 후 한양. 윤서는 서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밝히고 한 장 한 장 펼쳤다. 그리고 예시 부분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히읗아이응 연이은 마이너스 하연. 오라버니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하연의 이름이 훈민정음 예시의 하나로 실려 있었다. 하연. 윤서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다. 히읗 마이너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아 마이너스 하늘의 모양. 이응 마이너스 목구멍의 모양. 여 마이너스 땅의 모양. 니은 마이너스 혀가 윈인 몸에 닿는 모양. 하나하나가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글자들이 모여 하연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다. 윤서는 새 종이를 꺼내 붓을 들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상을 비췄다. 보름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썼다. 하연에게 오늘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 책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보며 글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이 글을 배우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이, 제가 당신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 위대한 글자의 탄생에 작은 빛이 되었다는 것을 16해 전 우리는 대나무 숲에서 사랑 애자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지요. 사랑이 글이 되고 글이 역사가 될 줄을. 지금 이 순간 천리박 어딘가에서 당신도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당신도 기뻐하고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다고. 비록 함께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나눈 그 글들이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었다고.
달빛이 증언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배움을,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 달빛이 당신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하연. 그리고 글을 가르치십시오. 당신처럼 글을 몰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것이 당신의 꿈이었으니까요. 윤서는 편지를 접어 하연이 준 그 오래된 책 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훈민정음으로 하연의 이름을 썼다. 히읗아이응년이은. 붓끝에서 먹물이 번지며 아름다운 글자가 완성되었다. 사랑은 짧았지만 이 글자는 영원할 거예요. 윤서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밤 함경도, 하연도 달을 보고 있었다. 관청에서 받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손에 들고 그는 촛불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배우기 시작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썼다. 히읗아이응년이은.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아씨, 제가 드디어 제 이름을 썼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는 다시 붓을 들어 또 하나의 이름을 썼다. 이응윤이은시오서.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이름이 달빛 아래 나란히 놓였다. 히읗아이응년이은. 이응윤이은시오서. 비록 천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달 아래 같은 글자로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온 그날 밤 조선 팔도에 달빛이 내렸다. 한양에서는 윤서가, 함경도에서는 하연이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했다. 사랑은 글이 되었고 글은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빛이 되어 어둠을 밝혔다. 달빛이 증언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그들이 나눈 글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고. 제8장. 글이 된 사랑. 할머니, 이 책은 뭐예요? 세종 32년 1450년 윤서의 손녀 소희가 물었다. 36살이 된 윤서는 이제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되었다. 이건 할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이란다. 윤서는 마루 밑에서 꺼낸 낡은 책을 펼쳤다. 16회가 지난 그 책은 표지가 다 헤어지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자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요. 그래. 이 글씨를 쓴 분은 처음 글을 배우는 중이었거든. 누가 쓴 거예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할머니, 스승님이셨단다. 그날 이후 윤서는 손녀에게 훈민정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석현은 반대했지만 윤서는 굽히지 않았다. 여자도 글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양반가 규수가 훈민정음을 주상 전하께서 만드신 글자입니다. 누구나 배워야 합니다. 윤서의 단호함에 이석현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소희는 빠르게 글자를 익혔다. 그리고 할머니가 간직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글은 하늘의 빛이요. 당신은 그 빛의 끝이다.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글을 배운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소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같은 해 겨울 함경도. 하연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변방의 혹독한 추위와 오랜 노역으로 몸이 쇠약해진 것이다. 형님, 물 드릴까요? 젊은 서리가 물었다.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보다 그 아이들은? 마을 아이들 말씀이시죠? 오늘도 형님을 찾아왔어요. 글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연은 미소 지었다. 그는 지난 16해 동안 육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훈민정음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5명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전체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불러다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10살부터 15살까지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있었다. 선생님, 그래. 다들 왔구나. 하연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선생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글이 있다. 마지막이요? 그래. 선생도 이제 늙었구나.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그리고 종이에 천천히 썼다. 시오사리으라이응. 이 글자를 읽어보거라. 사랑이요. 그래, 사랑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지.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은 평생 이 한 글자를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왔단다. 너희도 이 글자를 잊지 마라. 사랑 없이 배운 글은 공허하고 글 없는 사랑은 전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양에 한 분이 계셨단다. 선생에게 처음으로 글을 가르쳐 주신 분. 그분 덕분에 선생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너희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었지.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멀리, 아주 멀리 계신단다. 아마 평생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하연은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에 선생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단다. 세조 3년 1457년 윤서는 43이 되었다. 어느 봄날 함경도에서 온 상인이 윤서의 집을 찾아왔다. 윤서 마님을 찾습니다. 제가 윤서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상인은 낡은 보따리를 꺼냈다. 육진의 하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임종 전에 이것을 한양의 윤서 마님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연이 돌아가셨다고요? 예, 지난달에 편안히 가셨다 합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시다가 윤서는 보따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낡은 책. 윤서가 20년 전에 보낸 편지들과 시들이 모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새로 쓴 책이었다. 훈민정음으로 빼곡히 쓰여 있었다. 윤서 아씨에게 드리는 마지막 글.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읽기 시작했다. 아씨, 이 글을 쓸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20년 전 아씨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제 인생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가르쳐준 글자 하나하나가 제 어둠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육진에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글을 배우며 눈빛이 반짝일 때마다 아씨와 함께 공부하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씨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나눈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나눈 그 글들이 이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씨를 사랑할 수 있어서, 아씨에게 배울 수 있어서, 그 배움을 나눌 수 있어서. 이제 제가 떠나도 아씨가 간직한 그 책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그 책을 읽고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짧았지만 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라져도 이 글자는 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빛 아래서 처음 만났던 것처럼 달빛 아래서 이렇게 작별합니다. 아씨,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평생 감사했습니다. 하연 올림. 윤서는 책을 가슴에 안고 통곡했다. 하연, 하연. 그녀는 그날 밤 하연이 준 2권의 책과 자신이 간직한 책을 모두 꺼냈다.
그리고 새로운 표지로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달빛 아래의 서책 마이너스 사랑과 글의 기록. 그리고 첫 페이지에 서문을 썼다. 이 책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했고 그를 통해 마음을 나누었으며 끝내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삶을 영원히 바꾼 두 사람. 이 책을 읽는 모든 이에게 전합니다. 사랑은 때로 이별로 끝나지만 그 사랑이 남긴 것들은 세대를 넘어 빛을 발합니다. 글은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고 신분을 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 조선 말기 한 학자가 오래된 서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달빛 아래의 서책. 그는 촛불을 켜고 밤새 그 책을 읽었다. 윤서와 하연의 이야기, 그들이 나눈 편지, 그들이 함께 배운 글자들.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기의 귀중한 기록이다. 그 책은 국립서고의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신분을 넘어 사랑한 두 사람, 그를 통해 서로를 이해한 두 영혼,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원히 함께 남은 사랑. 현재 서울의 한 박물관, 훈민정음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유리관 안에 달빛 아래의 서책이 전시되어 있다. 한 어머니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그 앞에 섰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란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를 통해 마음을 나눈 이야기. 그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 행복했을 거야.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이렇게 오래오래 남았으니까. 전시관의 조명이 켜지자 책장 위로 빛이 비쳤다. 마치 달빛처럼. 에필로그. 윤서는 여든까지 살았다. 손녀 소희에게 모든 책을 물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책들을 잘 간직하거라. 그리고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전해주어라.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글은 영원하다는 것을. 하연은 38배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가르친 아이들은 육진 전역에 훈민정음을 퍼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생을 글빛 선생이라 불렀다. 두 사람은 생전에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글이 되어 남았다. 그 글은 책이 되어 보존되었다. 그 책은 역사가 되어 기억되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달이 뜨는 밤이면 누군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사랑은 짧을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남긴 것들은 영원하다는 것을. 달빛 아래서 시작된 사랑, 글이 되어 영원히 빛나다. 달빛 아래의 서책 완결.